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오늘은 손해평가사 8회 합격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7회 합격자 발표를 했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수험생이 합격함으로 인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먼저 손해평가사 6회와 7회의 시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도 2차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불합격자와 합격자의 조언을 들어봄으로 인해서 향후 8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7회 합격자 현황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섯 번째 손해평가사의 향후 전망과 8회 시험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시험에 합격한 후에 그 논란에 대해서 고민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손해평가사의 6회와 7회의 시험지를 직접 비교해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8회 시험도 7회 시험 기조로 유지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께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이 6회의 수험자 유의사항이고 오른쪽이 7회의 시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7회 시험부터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줄로 그었을 때는 답안지 채점할 때 전체 앞뒤가 안 맞게 혼란스럽거나 약간은 지저분해서 보는 사람에게 채점자에게 결국은 약간은 판정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회는 수정 테이프 액을 사용했을 경우에 채점상 불이익을 경고를 줬지만 7회에서는 두 줄 그어도 되고 수정 테이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수정액 사용 시에는 채점상 불이익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7회 시험에도 수정 테이프를 가져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은 누구였을까요? 수험표를 출력해서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수정액, 7회에서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도 된다는 게 공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접수하고 수험표를 받고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철저하게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의사항이나 사전 공지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7회 시험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하단이고 6회 시험의 마지막 장 하단입니다. 보시면 6회는 10페이지였지만 7회는 12페이지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1과목에서 1페이지가 늘었고 2과목에서 1페이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항이 길어졌다. 문항이 길어졌다는 걸 바꾸어 생각하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8회도 7회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상단은 6회 시험의 20번 문제고 이 계약사항, 이 하단 부분은 7회 시험의 20번 문제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거 보시면 6회는 20번 문제가 15점입니다. 7회도 15점이었습니다. 그러나 5점, 5점, 5점 정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점을 세분화해서 이러한 부분 점수로 인한 민원 제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제 5번의 답이 유자와 살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쓰거나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을 경우에 부분 점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부분 점수가 예전에 기대를
할 수도 있었지만 운이 좋으면 15점 중에 10점이 맞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7점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회 시험부터는 정확하게 세분화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 점수의 배점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해놨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그냥 백지에 답안을 작성 연습하는 것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차 시험 답안지의 양식에 작성한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평소에 7회 시험을 연습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자, 이 2차 답안지 양식으로 문제를 풀고 수정 테이프 준비하고 계산기 고학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볼펜. 그래서 평소에도 수정 테이프가 상당히 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이게 잘 어긋나거나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수정 테이프를 찾고 볼펜도 찾아야 됩니다. 볼펜 한번 보실까요? 자, 저는 삼색 볼펜을 추천을 합니다. 왜? 볼펜은 시험장에 볼펜을 여러 개 갈 필요가 없이 삼색 볼펜, 빨간색, 적색, 청색을 모두 빼고 거기를 흑색으로, 검정색으로 심을 교체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가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눌러서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0.7 볼펜 정도가 적당하고 제가 선진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국산입니다. 자바 볼펜이 의외로 저중심 설계가 되어 있어서 손목이 편합니다. 다음 계산기는 왜 이렇게 확대를 했을까요? 공학용 계산기는 불행히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첨단이 컴마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수를 줄이고자 제가 네임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깨알 팁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2차 실제 답안 작성을 복기를 해서 평소에 어떻게 연습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펼쳐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 장수가 겹쳐서 노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 뒷장. 이게 1면이고 이게 2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앞장이고 이게 마지막 장, 제출할 때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저는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독관이 설명할 때는 1번 쓰고 3번 쓰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을 썼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쓰고 2번을 모른다. 그럼 2번 어느 정도 칸을 비워두고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번이 끝나면 아무래도 채점자에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1번 답을 쓰고 끝! 2번 답을 쓰고 끝! 이러면 상당히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한 것은 제가 수정 테이프로 수정한 부분입니다. 두 줄로 긋고 상단이나 옆쪽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채점자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20번 문제 보시면 제가 1번은 풀었지만 무릎 같은 경우에 착각하면서 보험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착각하면서 보험금 답을 여기다 쓰고 전체 계산 과정을 여기다 썼습니다. 무릎 2번은 불행히도 시간이 없어서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배점이지만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이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을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를 풀고는 이하 여백을 써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실제 평소에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할 때 실제 이러한 답안지 양식에 연습을 한다면 글자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야 되고 충분히 훨씬 더 실전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답안지 작성할 때 시간 배정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격자의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본인이 카페에 게시를 한 사항인데요. 이 과목 모두 0점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회신을 받았어요. 민원 제기를 해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민원이 왜 0점 처리를 맞았을까요? 답변이 0점이었습니다. 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의해서 답안 작성에 연습 장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글자 연습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본인의 수험번호를 적은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을 답안과 관련 없이 특수한 표시로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연습지에는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수험번호하고 성명은 쓰는 글 안에만 쓰시고 연습지는 그대로 놓으시고 답안지에다가만 1번부터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 이 수험생도 알았어요. 연습지에 수험번호를 중복 기재해서 아예 채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실수는 1년 동안 준비했던 거, 그리고 본인이 채점을 했을 때는 합격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수험표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수험표에도 나와보시면 답안지에 인적사항, 기재랑 이런 부분을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6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계산기를 가져오시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차 시험은 계산기 없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항상 비상키트처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볼펜, 수정 테이프, 계산기, 그리고 계산기에 배터리는 충분한지 항상 여러분은 비상키트를 소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합격자의 조언입니다. 수많은 카페나 밴드나 그리고 블로그에 질문이 보면 합격의 지름길이 있어요? 합격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없어요. 그러나 멀리 돌아가지 않고 합격에 가깝게, 보다 빠르게 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살펴볼까요? 1번, 목차를 파악 후 뼈대를 세우면 절반 합격합니다. 보통 모든 책에는 목차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나 수험생, 학생들은 목차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반드시 확인해서 2차 과목은 특히 중요한데 이 과목에서 목차를 기준으로 카테고리식으로 목차를 정복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이 과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렵다는 생각은 수험생 여러분 자신이 그 프레임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다 같이 어려워요. 한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리고 복잡한 계산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안 나와요. 얼마만큼 기본에 충실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특정 인강이나 특정 문제집은 수험서들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꼬고 꼬아서 본인만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고 푼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시간상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읽지만 말고 상상해라. 업무방법서가 특히 이 과목은 글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편집이 보기 편하게 안 돼 있어요. 업무방법서는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글자 뇌에 빠지지 말고 직접 손해평가 현장에 있다고 상상하고 손해평가 과정을 하나
둘, 그림 그리듯 노트에 옮겨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되어 고민해봐라. 내용이 이해되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함정을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메밀을 보실까요? 메밀이 왜 생산비 보장 방식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메밀은 저희가 보통 메밀묵 할 때는 메밀씨로 메밀을 만든다. 그러니까 양을 재기 때문에 수확 감소 보장?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고민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업무봉수를 보시면서 고민해 보세요. 메밀은 나물용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강을 듣는 것은 절대로 공부가 아니라 동영상을 단지 시청한 겁니다. 인강 강사만 공부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인강 강사가 돼서 스스로에게 강의를 해보십시오. 이 합격자의 조언은 제가 수많은 11월 3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합격자 수기를 보면서 다 정리를 해보니 결국은 이 네 가지였습니다. 목차에 충실해라. 복잡한 계산 문제는 버리고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라. 스스로 출제자가 돼서 점검해봐라. 자, 7회 합격 현황을 보실까요? 자, 합격자가 2233명. 기존의 합격자보다 1회부터 6회의 합격자보다 약 500명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합격했죠. 채점 결과를 보면 여전히 과락은 1과목이든 2과목이든 평균적으로 보면 과락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국 상당히 2차 시험을 보지만 정말로 보는 사람 아니면 연습생을 보는 사람 나뉘는 것 같죠. 자, 그럼 7회 합격자가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한번 보실까요? 7회 합격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회부터 6회 합격자 1,700명보다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합격자를 늘린 게 아니에요. 또 뭐 산업인력공단과 농구원이 조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오해부터 오류나 소송 등에 시달려다 보니까 채점 기준을 완화했고 그리고 관계문제 시사점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합격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뭐 상당히 저희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행복한 꿀벌님의 손해평가사 합격 후 궁금증에서 따왔습니다. 다음 손해평가사의 기대 수입은 얼마일까? 이것은 재해가 있으면 수입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재해가 없으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은 21년 합격자까지 하다 보니까 2020년에 절반이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000명이 넘는 인원을 해서 총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참여하면 단순 계산이 안 되는데 한번 그 기대 수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수입의 꼼니의 기여 이야기의 블로그를 보시면 이 평가사 수입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콩피해 조사했을 때 약 9일 했죠. 9일 했을 때 일당으로 약 순수익이 22만 원 정도 선회합니다. 그럼 연간으로 보시면 105일, 약 석 달 넘게 일을 하셨는데 총 수입은 약 2,800. 그래서 모든 재반 경비를 제외하면 1,900만 원. 일당 수익은 18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자료를 조사하고 살펴본 결과
꼼니의 기여 이야기에 가장 자세하고 세세하게 나와서 여러분께 참조하시라고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순소득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재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향후에 품목이 늘어나고 방법도 늘어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그때 가서 걱정을 하자. 왜? 합격해야만이 할 수 있으니까. 다음은 손해평가사 향후 시험 전망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합격해서 이러한 부분, 그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의 자격 시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뭐 매년 1회 실시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죠. 현행법상으로는 2년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2년마다 한다고 했을 때 준비하는 수험생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대평가로 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법령 기준을 보면 90일 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 1, 2월경에 고시되거나 또 내년 자격시험이 11월 말이나 12월경에 실시를 하니 참조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걱정할 게 아니라 단지 한 달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가장 관심이 있는 손해평가사 향후 시험 전망은 어떻게 될 건가? 수험서는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론서 제공 시기는 당초 11월 중에 하기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말? 그리고 연말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업무 방송처럼 오류와 정정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론서 내용은 어떨까요? 큰 틀은 유지하되 약관과 손해사정 이론이 추가된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 변경 내용은 어느 정도다? 20% 정도다. 내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내년 시험 준비는 이론서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린다고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2차 시험이. 따라서 큰 개념을 잡고 공부하되 차후 이론서가 공지되면 변경된 부분을 추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계속 특강 이후부터는 기존 업무 방법서에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하나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하시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기후라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카페나 밴드나 합격생을 위주로 뭐 상당히 활동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수입은 우리가 예상대로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합격한 사람의 고민입니다. 저희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남들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현재까지 시험이 어떻게 되고 이론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더 만나시려면 손평희 이장을 만나보시고 더 많은 정보를, 수험 정보를 찾으시려면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또는 손평희 이장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